안녕하십니까. 남강은혜의 남강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인문예술 8 75쪽입니다. 이 글은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던 모방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에 대한 글입니다. 전체 5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5문단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그렇습니다.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자, 여러 철학자들과 예술 이론가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고 그 중 하나가 이른바 모방론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입니다. 자, 모방론은 그렇습니다. 자, 모방론이 나오고 있네요. 모방론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핵심은 모방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방론에다 별표. 그러면서요,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봅시다. 모방론은 예술이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론이다. 여기까지 쭉 몇 줄.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모방론이 뭐냐면 예술이 자연을 모방 것입니다. 예술 동그라미, 다시금 동그라미, 자연 동그라미, 모방 동그라미 잡히죠? 모방론이 뭐라고요?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라고요. 모방하는 이론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자 있죠? 동그라미 있죠.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인물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주장의 형태는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그라미 하고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점은 바로 모방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점은 바로 모방을 한다는 것. 여기까지 밑줄 긋고 1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점은 바로 모방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동물이며 모방에 의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라며 그렇습니다. 모방에 의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 여기까지 밑줄 3번이죠. 결국 예술은 어디에서 나왔단 이야기예요? 자연을 모방한 데서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예술이 형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개연성을 지니며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쭉 며칠이죠. 자, 모방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쭉 몇 줄. 개연성을 지니며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4번이 되겠죠. 개연성 동그라미, 보편성 동그라미. 이러한 그 생각은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모방론은 서양에서 예술을 규정하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독보적인 이치를 점해왔다 그렇습니다. 자, 모방론의 이상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글쓴이 의견은 어디가 들었다고요? 역접 접속어 다음에 들어있다고요.
하지만 세모. 근대에 이르러 해결은 묻습니다. 누구요? 해결이요. 해결 동그라미. 자, 자신의 저서인 미약강의에서 모방론이 예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그렇습니다. 모방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 것입니다. 모방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 여기다 쭉 몇 줄. 해결 동그라미 모방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 여기까지 몇 줄, 비판이죠.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인가요? 1문단 정리해볼까요? 어쨌거나 핵심의 부분은 모방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방론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론을 바라보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이 모방론에 대한 해결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모방론의 정의와 모방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과 그 다음에 모방론에 대한 해결의 비판. 그렇죠? 이것이 소주제로 잡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게 되면 바로 첫째로 시작하게 되네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이야기는 뭡니까? 비판의 첫 번째 측면을 이야기하겠죠. 자, 쭉 몇 줄입니다. 어디까지요? 해결은 예술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표현 수단의 한계로 인해 모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이죠? 모사란 이야기는 사물의 형체를 그대로 그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밑줄 했는데요. 뒷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표현 수단의 한계로 그렇습니다. 표현 수단의 한계로, 여기다 동그라미. 모방에 있어서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자, 표현 수단의 한계 동그라미, 모사의 제한 동그라미.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봐볼까요? 그는 예술이 아무리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 해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표현 수단을 통해 원본인 자연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했다. 예술을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방으로 생각한다면 예술이 속임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예술 활동 역시 불필요한 수고가 되거나 일시적이고 헛된 유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해결의 주장이 나오는가 봅니다. 해결은 동그라미 모방의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 같습니다. 쭉 몇 줄. 자유로운 정신활동인 예술행위 자체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 해결은 자, 예술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유로운 정신활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정신활동, 여기다 동그라미. 그는 인간은 모방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 더 기쁨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이 글 속에서는 이걸 갖다 인용을 했죠.
인간은 흉내내는 재주를 완성하는 것보다 걷습니다. 자, 흉내내는, 자, 거기 부분 쭉 몇 줄입니다. 지금, 인간은 흉내내는 재주를 완성하는 것보다 망치와 못 등을 발명한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하였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자, 먼저, 이 부분, 전개 방식은 인용이 되겠죠. 인용이 되겠죠. 자, 인간은 흉내내는 재주를 걷습니다. 흉내내는 재주, 여기다 동그라미하고 모방이라고 적으세요. 모방을 완성하는 것보다 망치와 못 등을 발명한 것입니다. 망치와 못 등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자유로운 정신 활동이 되겠죠. 망치와 못 등을 발명, 여기다 동그라미하고 자유로운 정신 활동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단은 첫째 부분은 뭔가요? 모방론에 대해서 헤겔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죠. 자, 그 비판 첫 번째는 뭡니까? 표현수단의 뭐 때문에?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수단의 제한 때문에, 표현수단의 한계 때문에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사의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요. 이 문단 모방론에 대한 헤겔의 그 비판 첫 번째인데요. 표현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수단의 한계 때문에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갖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3문단 읽어보겠습니다. 3문단. 자, 둘째 동그라미하고 쭉 밑줄입니다. 어디까지요? 헤겔은 예술을 단지 모방으로 규정한다면 대상의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모방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 문장 내에 헤겔의 비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디다 동그라미 하게 되냐면 대상의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되어 있습니다. 외형 동그라미. 자, 외형 어찌 보면 형식적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보게 되면 본질적 고려가 간과 같습니다. 본질에다 동그라미. 내용이 되겠죠. 자, 결국 모사만 중시하고 모방만 중시하다 보게 되면 외형만 추구하고 본질에 대해서는 본질 부분은 간과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이러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되고 본질 부분이 간과되는 경우 같습니다. 미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사라질 수 있어 같습니다. 아하. 모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대상의 지니는 아름다운 자체에 대한 논의가 예술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렇습니다. 자,
그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외적 아름다움도 있을 것이고 내적 아름다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요하다게 되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다 세모, 역접어 접속어죠. 헤겔은 이렇게 예술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생략한 채 예술의 과제가 임의적으로 선택된 대상을 정확히 모방하는 일에 그친다며 묻습니다. 예술은 흥미를 유발하는 유의 정도에 머무를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는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표현해내는 문화적 형식이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류 정신적 자산으로 보았으며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자, 헤겔은 단지 모방하는 것을 예술이라 본다 하게 되면 그것은 장난 행위에 불과하고, 자, 헤겔은 예술이란 것은 인간이 자, 가져올 수 있는 최고 가치를 표현해내는 문화적 형식이자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신적 자산이로까지 굉장히 되면은 예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산문단 부분 보게 되면 모방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판의 요지, 비판의 부분 뭐가 될 거냐면 모방 대상에 대한 본질적 고려를 간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헤겔은 모방론의 타당성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겔은 모방론의 타당성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할지라도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습니다. 적용 범위가 제한적, 여기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 적용 범위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그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범위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비판했다는 이야기죠. 그는 해와나 조각처럼 자연을 모델로 삼는 예술 분야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해와나 조각의 형태는 모방이 가능하겠죠? 자,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관점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예술 분야도 있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세모죠. 예시 형태죠. 모방의 원리를 건축이나 문학에 적용하려 하면 묻습니다. 모방의 원리를 건축이나 문학에 적용하려 하면 여러 조건이 붙어 그 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헤겔은 이러한 경우 여러 조건을 붙여 모방의 원리를 적용하는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몇 줄입니다. 건축에 드러난 숭고함이나 문학작품에 드러난 고통이나 슬픔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는 그 원형을 찾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밑줄 걷는데 건축에 드러난 숭고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심리적 상태 동그라미. 모방론에서는 숭고함이나 심리적 상태를 갖다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자, 숭고함이나 심리적 상태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면의 감정이나 사상처럼, 자, 그는 것입니다. 자, 그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겠죠? 내면의 감정이나 사상처럼 모방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을 표현한 작품들도 예술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사문단어 소주제 잡아볼까요? 어쨌거나 모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방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 세 번째인데요. 모방론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했죠. 여기서 적용 범위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모방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분야 형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예술의 범위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마지막 5문단입니다. 5문단 보겠습니다. 헤겔은 예술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과 인간이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들을 감각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뒷장입니다. 표현한다고 보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술을 모방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와, 기네요. 쭉 몇 줄입니다. 자, 결국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 등을 표현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술을 모방의 한 측면으로 예술이라고, 한 측면을 가지고 예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헤겔은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외적인 형상으로부터 탄생한 자연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중요한 말 나오게 되네요. 자, 거기다 쭉 몇 줄입니다. 자,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외적인 형상으로부터 탄생한 자연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연미가 아니라, 여기다 동그라미,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예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예술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의 예술미 동그라미. 자,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헤겔은 예술미가 자연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연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외형적 모방이 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만으로는 예술의 본질을 형성하는 정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정신의 표현은 모방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 창조적 능력과 개성적 표현이 예술적 자유로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발휘가 예술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면서 그렇습니다. 예술을 단순히 자연의 모방으로 규정하는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체 밑줄입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하고 X를 동구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금 보게 되면 근대 이후 인간의 주관 동그라미, 인간의 주관. 자, 근대 이후 인간의 주관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적 능력 동그라미, 창조적 능력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적 표현 동그라미. 자, 예술적 자유로 더욱 강조되고 상상력의 발휘 동그라미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간주되면서 여기서 끊어주면서 예술을 단순히 자연의 모방으로 씁니다. 자연의 모방 여기다가 X 규정하는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유를 중시한 헤겔의 입장이 현대에도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은 그 이론이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입니다. 어디다가요?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유를 중시한 헤겔의 입장이 현대에도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은 그의 이론이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 쭉 밑줄. 그 다음에 예술적 자유를 중시,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치에다가 동그라미. 자, 마지막 5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주제, 5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주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헤겔은 자연미가 아닌 예술미를 갖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주장 부분의 형태는 큰 의의를 지녔다고, 가치를 지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죠. 자, 5문단 소주제. 헤겔이 주장한 예술미와 그의 주장의 가치, 의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의 전체 주제는 모방론의 한계와 헤겔의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모방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헤겔의 주장이 지닌 의의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방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 내용 1, 2, 3 하나 둘 셋 잘 정리하시고요.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헤겔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시죠? 힘들지만 우리가 그 바다를 가더라도 평탄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파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 넘어서야 삶에 대한 어떤 재미도 있는 거죠. 어떤 힘들지만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